네. 네,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질병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안 들리거나 그런 거 없죠? 혹시, 네. 폰으로 접속하실 분은 폰으로 하셔도 되고. 네. 네, 됐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부분이 병을 이제 질병을 하나하나씩 이제 배우고 있는데, 광견병을 이제 맨 처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복습을 쭉쭉쭉 할 거예요. 뭐 했던 내용을 완전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뭐가 중요했는지, 뭐를 이제 알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 위주로 아마 할 거고, 일단은 그 광견병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인수공통 전염병, 그다음 뭐 공중보거나 하면 뭐 너나 할 거 없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질병이 광견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 그대로 걔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물린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이제 중추신경까지 올라와가지고, 중추신경에 이제 올라가서, 뇌를 갖다가 막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삼키는 것까지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물도 못 마시고,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사망을 하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제 뇌가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이런 근육들을 잘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근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 어디냐면 호흡 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호흡 쪽에 있는 근육. 그래서 호흡 쪽에 있는 근육을 갖다가 여러분 이제 근육 몸 보면 호흡할 때 어때요? 쉴 때, 뭐 이건 뭐 너무 극단적이지만 흉곽이 앞으로 갔다가 뺐다가 올라갔다, 이제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팽창했다가 축소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랑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 나중에 그럼 이런 것들도 결국은 몸 안에 있는 근육이 다 잡아주면서 갈비뼈 사이에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호흡을 못하니까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도시형이랑 뭐 산림형이 있다 그랬는데 도시형은 이제 보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타입이고 주로 이제 산림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고양이라든지 뭐 이런 야생 들개라든지 이런 애들이 물려가지고 뭐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물거나 하면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이제 뭐 산책하는 강아지나 물거나 하면은 도시형도 언제든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그 삼림형 광견병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너구리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개, 고양이에 의한 전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특히 뭐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면 광견병 백신 다 맞으셨죠? 어, 그래서 뭐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고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는 말씀드렸다시피 너구리가 제일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너구리가 물어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행 감염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다리에 물렸잖아요. 그러면은 다리를 타고 몸에 신경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하행으로 내려가요. 근데 막 팔다리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여기 얼굴 쪽에 있는 침샘 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바이러스 같은 애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침샘에 아주 가득해요. 이 안에서 또 증식을 합니다. 침샘 안에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내가 침을 내뿜을 때마다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보통 이제 뭐 혀로 핥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염되지는 않고 보통은 물려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광견병의 가장 큰 전염 루트는 뭐라 그랬죠? 교상이에요. 교상. 그래서 물리거나 뭐 핥히거나 하는 걸 교상이라고 하는데 핥힌 것도 거의 많지 않고 대부분 물려서 감염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출처를 모르는 강아지가 뭐 누가 이렇게 목줄도 뭐 풀어놓은 것 같고 그런 강아지가 내가 산책하고 있는데 내 강아지를 막 물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강아지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은
광견병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역시 만약에 출처를 모르는 뭐 강아지한테 가다가 갑자기 뭐 강아지가 공격적으로 와서 물리거나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노출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가령 주인이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인데 나를 물었다, 혹은 내 동물을 물었다. 그럼 주인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되죠. 뭐 이제 뭐 치료비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얘 광견병 백신 맞았는지 여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견병은 어떤 질병, 코로나 질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죠? 걸려도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광견병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병하기 시작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가지고 어,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너구리라든지 아니면 뭐 쪽제비, 오소리, 너구리가 이제 제일 심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객과의 동물들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보통은 이제 그 휴전선 인근 쪽이지만 얘네들이 이제 물을 타고 내려와서 휴전선 인근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분들 여기 검단 쪽에서 인천 쪽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임진강이죠. 그죠? 그 다음에 김포 쪽으로 나가면은 막 바닷가에 철장 채워져 뭐죠? 철조망 같은 거 쳐져 있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북한이랑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쪽으로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도 안전지역이 아니고 특히나 일산, 파주, 김포,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이제 인접한 그런 지역이죠. 위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주요 증상은 신경 증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그 질병이 어떤 친화적으로 보이는 그런 조직이나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폐라든지 뭐 아니면은 기관이라든지 기관지라든지 이런 호흡기 쪽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증상도 호흡기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장애 친화적이다. 장애 친화적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설사라든지 구토라든지 그런 이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겠죠. 신경에 친화적이면은 신경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신경질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민, 오한, 발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은 그 초콜릿 같은 거 먹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초콜릿 먹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걔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게 초콜릿이 이제 일종의 그 안에 있는 이제 독성 성분이 그냥 그렇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약간 커피 같은 걸 되게 많이 먹인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신경이 굉장히 각성이 됩니다.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이제 심하면 구토나 설사 같은 것들을 막 하고 심장이 엄청나게 막 빨리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신경 증상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거겠죠. 울림 부위에 대해서 과민 반응, 비뇨생 식간은 뭐 흥분, 동공 확장, 성적 흥분, 비정기적 발정 증상,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일단 가장 무서운 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초기 단계고 일단은 무서운 것이 이제 일단은 얘가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슬슬. 그러다가 이제 뭐 마비 같은 것도 보이고 얘가 조금 좀 반응 같은 게 굉장히 느려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광조형을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물어가지고 다른 동물이라든지 사람한테 광견병을 이제 전염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에서 7일 정도 지속이 되고 대부분 열흘 이내에 폐사된다. 일반적으로 문 후에 열흘 이내에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든지 폐사하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광견병인지 아닌지 이런 뭐 야생동물 같은 것들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열흘 정도 그 케이지 안에 가둡니다. 동물병원 안에 있는 케이지 안에 가두고 매일매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침을 줄줄줄줄 흘리고 동공도 완전 풀려가지고 아니면 막 안에서 미친 듯이 막 날뛰다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광견병에 걸렸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고양이 같은 경우도 모든 온열 동물은 다 광견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도 걸릴 수 있고, 염소도 걸릴 수 있고, 뭐 돼지도 걸릴 수 있고, 사람도 걸리는 거죠. 다 광견병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광견병의 이제 주요 증상이라고 하면은 사람도 이제 비슷한 거죠. 결국은 뇌까지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일단은 개한테 물려가지고 얘가 올라가는 루트이기 때문에 상행 감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뇌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뭐 발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이런 데를 물리면은
발병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거죠. 다만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결국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이지, 발에 물렸다고 해서 괜찮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씩 계속 증식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코에 물린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말씀드렸죠. 뭐 신문에서 누가 이제 코에 물려갖고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아니면 목이라든지 이런 데 물리면은, 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엔 오한이 나타나고 하다가 나중에는 삼키기도 힘들어지다가 결국에는 사망한다. 그래서 연하근의 마비라는 게 뭐라 그랬죠? 연하라는 용어는 꽤 씁니다. 연하는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는 근육 자체가 마비가 돼버리니까 뭐를 먹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코로 넘어오는 거죠.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이걸 꿀떡꿀떡 이걸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넘기려고 해보세요. 잘 넘어가지가 않고 얘네들이 이제 막 코로 나온다든지 기도를 타고 폐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액체 거부하고 경련이나 발작이라든지 혼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경련 발작은 신경 증상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강아지가 뭐 뇌에 종양이 있다든지, 어,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뇌를 심하게 다쳤다든지, 그래서 어떤 신경 증상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되면은 경련이라든지 발작은 굉장히 흔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흔하게 보이고, 여러분 혹시 이제 뭐 키우는 강아지 중에 이제 간질 있는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간질이 있을 때 그냥 약만 먹여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케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신경 증상이라고 보는 거죠. 경련, 발작, 간질. 강아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흔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광견병에 거꾸로 갔네. 예, 뭐 이렇게 마비가 되고 나중엔 숨을 못 쉬게 되고, 뭐 진단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참고로 내그리 소체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현미경만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간단한 방법이고, 지금 있는 그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신속항원법이니 뭐 PCR법이니 다양하게 있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확진은 PCR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이제 어떤 모든 질병은 확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PCR로 확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형광항체법으로 되기도 하고, 보통은 뭐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조직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들이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보통은 확진은 이제 죽은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어, 뇌라든지 이제 신경 쪽에 있는 조직 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조직을 꺼내야 되니까 뭐 호흡기라든지 장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지만 광우병도 마찬가지로 죽은 후에 확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예방하는 방법이 예방 접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아지 키울 때는 법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예방 접종을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3개월령 이상 된 동물에게 접종한다 그랬죠. 3개월령이 이제 12주인데 12주가 보통 이제 맞을 수 있는 제일 어린 나이고, 보통은 이제 한 뭐 14주에서 한 16주 정도 조금 이제 기간을 두고 천천히 접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실 접종을 해야 되는 애들은 너구리죠. 그런데 너구리를 갖다가 잡아서 접종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제 미끼 백신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특히 이제 먹이가 없는 겨울철 같은 때에 미끼 백신 같은 것들을 이제 살포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것들을 먹이처럼 받아 먹고 자연적으로 이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람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를 푸는데 보기에 사람도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그럼 완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야생동물을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의사 중에서도 좀 이제 야생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접촉할 확률이 좀 높거나 아니면은 뭐 휴전선 근처에서 좀 병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정도나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지, 일반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은 잘 맞지 않고 물렸을 때, 특이하게 물렸을 때 접종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리게 되면은 일단은 소독을 하게 되죠.
소독을 하게 되는 거는 보통은 물린다는 게 어떻게 되죠? 물리면 이렇게 구멍이 두 개 나죠? 두 개 나고 두 개뿐만 아니라 보통 네 개가 납니다. 네 개. 왜냐하면 이렇게 물잖아요. 이렇게 물기 때문에 구멍은 네 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혹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물려서 동물이 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교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책시키다가 무슨 개한테 물렸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뭐 겪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물린 부위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 뭐 가령 뭐 하얀색 내가 포메라니안을 키운다. 그러면 피가 묻어 있으니까 물린 부위가 쉽게 보이죠. 그런데 뭐 색깔이 뭐 갈색이라든지 아니면 강아지가 털이 너무 많다든지 까만색이라든지 그러면은 피가 좀 나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구멍이 한 개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수의사라든지 동물병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털을 일단 다 깎아요. 그 주위에 털을 다 깎고 소독을 다 한 다음에 구멍이 진짜 한 개만 있는지 네 개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만 물렸다고 보호자가 딱 오는데 실제로 보면 구멍 보통 네 개가 나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걔는 이렇게 무니까 송곳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는 거죠. 그래서 물린 부위를 이제 다 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소독은 보통 이제 뭐 소독제도 쓰고 그 다음에 보통은 그 생리식염수라든지 생리식염수가 없으면은 수돗물 같은 걸로 씻어내면 좋아요. 수돗물 같은 걸로든 뭘로든 깨끗하게 이제 씻어내고 일단은 소독을 하는 목적은 뭐 2차적으로 세균이 못 들어오게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바이러스가 안에 이제 되게 많은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바이러스의 어떤 로드라 그러는데 바이러스의 양이라 그러는데 그 양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늦었지만 백신을 지금 맞아도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혈청 그래서 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혈청 같은 거 모아다가 이제 주입을 하면 효과가 있다 그러죠. 이 항혈청요법 같은 경우는 이 어, 뭐 파보 장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되게 광범위하게 사실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물렸는데 내가 광견병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물린 데가 뭐 야생동물한테 물렸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그냥 하다가 사망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어 이게 뭐 그냥 만만한 그런 질병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물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한 20% 정도만 걸리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돼요. 사람 병원에 가서 뭐 소독하고 혈청을 뭐 맞든지 백신 접종을 하든지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적인 동네 병원에는 잘 갖춰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꽤 큰 병원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에 물렸든 손에 물렸든 얘네들이 머리까지 올라오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머리에 일단 올라오면 증상이 확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특히 내가 뭐 열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물린 동물과 물은 동물 모두 열흘 정도 케이지에 넣고 관찰한다. 10일 이내에 증상이 나오든지 죽든지 그죠? 특히나 내 강아지가 백신을 안 맞았다. 내 강아지가 지금 물렸는데 백신을 안 맞았다. 그러면은 어 그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은 강아지를 물론 너무 사랑하겠지만 강아지를 갖다가 케이지에 넣고 마찬가지로 열흘 동안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도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광견병에 감염이 되면은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서 나나 이제 내 가족을 물어서 사망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제 광견병 백신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반드시 맞으시고 그래서 이제 관납 백신이라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나라의 지자체에서 백신을 사다가 살포해 준다고 그게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 그대로 일단은 공짜로 줄 테니까 광견병 백신은 무조건 걔한테 맞춰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화성이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보시면 뭐 최근 5년간 19건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밥만 먹어도 전파되니까 순식간에 전파가 되겠지만 이거는 물려야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물린다는 일이 그렇게 흔하게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휴전선 인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꾸준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지는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해면상 뇌증, 광우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 소해면상 병증, 뭐 소해면 뇌증, 뭐 소해면상 뇌병증,
참 이름이 다양하다 그러는데 보통은 BSE, 그다음에 이제 광우병이라는 표현으로도 하는데 광우병이라는 표현은 이제 광자가 광견병을 쓰는데 광우병은 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좀 표현이 노골적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옛날에 뭐 시위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정부에서 약간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여러분들 이제 유식하게 BSE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원인체는 뭐라고? 프리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왜 이게 발생이 됐냐? 양을 먹여서 그랬다 그랬죠? 양의 육골분을 갖다가 먹이는데 양이 스크래피가라는 질병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은 소가 풀만 뜯어먹고 이 풀만 뜯어먹은 이제 건강한 소를 갖다가 사람이 섭취를 하는 게 맞는데 비정상적으로 이 스크래피라 그래서 변형 프리온을 뇌라든지 척수라든지 뭐 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양, 그러니까 이 프리온이 있으니까 뇌에 있고 뭐 척수에 있으니까 얘네들도 막 신경증상 같은 거를 이제 보였든지 잠복기에 있던지 이런 애들이겠죠. 이런 걸 갖다가 얘 그냥 뼈랑 뭐 이런 귀 같은 거 이런 거 안 먹잖아요. 이런 거 이제 안 먹는 부위를 갖다가 다 이제 탈탈탈 갈아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소한테 먹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가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변형 프리온을 갖다가 그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뇌에 그리고 척수에 그리고 뭐 장 있는데 변형 프리온 같은 게 있고 이걸 갖다 사람이 먹으니까 사람도 비슷한 질병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게 원래는 양한테만 있었는데 소한테도 생기고 사람한테도 생겼다. 자, 그래서 감염된 소의 위험 부위를 먹고 사람도 광우병 비슷한 증세를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산발성 프로이펠치 약포병 및 변형 프로이펠치 약포병인데 보통 우리가 그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질병은 이거예요. VCJD.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산발성 프로이펠치 약포병은 이제 옛날부터 좀 사실 존재했던 병이라서 요거랑 연관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변형 클로이펠치 약포병이 그 광우병이랑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뇌에 어떤 회백질 같은 것들이 막 줄어드는 치매 비슷하게 이제 온다 그랬죠. 원인체는 이제 프리온이라고 했어요. 프리온이라는 거는 특이하게 단백질의 형태인데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바이러스도 배웠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기 생긴 게 어떻게 생겼죠? 지금 코로나 보면은 동그랗게 생겨갖고 바깥에 뭐 스파이크라든지 그런 단백질 같은 게 붙어 있죠.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냥 침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침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DNA를 갖다가 전파를 시켜서 자기가 막 증식하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막 퍼지고 있죠. 그러면은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겉에는 침입을 하기 위한 이제 스파이크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만 가지고 있고 안에는 자기의 이제 핵심 코로나 DNA 바이러스니까 그 DNA 물질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계속 안에서 이제 몸 안에서 증식을 하고 퍼져 나가면서 그 DNA를 이제 늘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제 모든 동물 보면은 기본적으로 생식 본능이 있잖아요. 그 생식 본능도 자기의 이제 DNA를 후대에 이제 전파시키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DNA라든지 RNA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 핵산이라 부릅니다. 핵산. 그런 게 있어야지 모든 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그 DNA를 갖다가 보통은 이제 전파를 하는데 자기의 유전 정보를 얘는 특이하게 그런 DNA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냥 단백질 덩어리니까 DNA도 없는 애고 얘는 전파가 되면 안 되는데 특이하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생물처럼 전파가 되는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프리온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프리온을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탔어요. 노벨상을 타고 이게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았습니다. 야, 이게 단백질인데 전염이 되냐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염이 된다 쪽으로 모아졌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VCJD라고 하는 이 변형 플러그 패치 약호병 같은 경우도 지금도 논란이 되게 많아요. 이게 광우병이랑 연관이 있다 없다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여태까지 나온 이제 그 우리가 역학이라 그러죠. 질병이 이제 어떻게 전파되고 그런 것들 역학이라 그러는데 그런 역학적인 증거들을 다 찾아보면은 얘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이제 결론에 이제 다다른 건데 아직도 사실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상 프리온에서 변형 프리온으로 된다. 이제 생긴 구조 자체도 굉장히 바뀌고 좀 이걸 이제 부르는 이름도 달라요. 뭐 PRPC 뭐 이런 식으로 PRPSC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 이제 이 질병이 원래 있었다 그랬죠.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쿠르병 같은 거 이걸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사실 탔어요. 그래서 사람도 뇌 속에 있는 변형 프리온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뇌 같은 거를 잘못 먹게 되면은 그 프리온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육골분이라는 게 살이라든지 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 빼고 다 갈았을 거 아니에요. 뇌라든지 척수 같은 데 다 갈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변형된 프리온을 먹고 얘가 마찬가지로 질병에 걸리는데 이걸 육골분을 갖다가 뭐 끓였든 뭘 했든 변형 프리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열에 대한 저항성도 굉장히 강하고 어 그래서 이런 질병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존재를 했고 양한테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소한테 넘어간 거죠. 밍크도 있고 기전 자체가 이게 전복기도 굉장히 길고 하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료로 쓰기 위해서 동물을 갈아 만든 이제 육골분. 그래서 뭐 소가 고기를 먹으면 미친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 조상들이 뭐 이 광우병을 알았다 뭐 이런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어쨌든 이제 고기를 먹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특정 위험 물질을 먹은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변형된 프리온이 있는 위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고기 같은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게 아니고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근육 안에는 많지가 않고 보통 뇌라든지 이런 신경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를 먹지는 않죠. 그러면은 이런 거 먹어도 고기는 먹어도 되지 않나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 혹시 도축하는 과정 이제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뭐 인터넷에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징그러워서 이제 뭐 보기 싫으면 이제 안 보시는 게 좋고 그거는 뭐 그렇게 되면은 도축을 하게 되면은 이도체라 그래가지고 몸을 잘라요. 몸을 자르고 일단 뭐 머리 같은 데나 발굽 같은 데가 안 먹으니까 다 잘라내겠죠. 그 다음에 몸을 이제 반으로 가릅니다. 징그럽죠. 그러면은 척수라든지 이런 데가 드러나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고기만 그 뭐 정형하는 사람들 고기를 정형한다 그러죠. 살을 이렇게 발라내는 걸 정형하는 사람들이 잘 하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좀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고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묻어버리면은 그게 끓여도 안 없어지고 뭐 제대로 이제 보통 고기 같은 경우는 씻어서 먹는 사람도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CJD가 있었고 VCJD라고 그래갖고 요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갑자기 나타나고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데 좀 다른 질병이라 그랬죠. 그렇게 되고 인체 감염은 이제 뭐 VCJD라고 해서 보통 인간광우병이라고 그러면 VCJ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신경 증상 보이고 자 핵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라 그랬죠? 일단은 잠복기가 너무 길어요. 잠복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얘가 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뭐 우리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돼요? 2주 안에 증상이 나타나든지 열이 나든지 어디 아프든지 물론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면 누구를 전파를 시켜서 증상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소는 어때요? 몇 년이 지나도 모릅니다.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한 4살, 5살 됐을 때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살, 5살도 되기 전에 소는 도축을 해버리는데 사람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을 찾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뭐 사람처럼 뭐 코에서 면봉을 해갖고 PCR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죽어야 확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낼 수가 없고 근데 먹으면 사람이 신경 증상을 보이다가 죽게 되고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일단은 다우너 카우라 그랬죠. 이런 주저앉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임상 증상을 뭐 2주에서 6개월까지 지속이 되다가 보통은 중추신경계, 뇌랑 척수 쪽에 증상이 이제 국한이 돼서 나타난다 그랬죠. 중추신경계에 국한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뭐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뇨기에서 뭐 혈뇨를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부에서 뭐가 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다른 조직이나 기관 쪽에 질병을 보이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진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조직학적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확진. 보통 조직학적 진단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암에 걸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조직 검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에서 암을 진단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엑스레이에서 보일 정도면 사실 크기가 좀 큰 거고 CT 같은 것들을 보통 찍거나 아니면 뭐 초음파 같은 것들을 이제 봐가지고 뭐 동네 병원에서 갔는데 아니면 뭐 혈액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뭐 큰 병원에 좀 가보세요 해갖고 하면은 큰 병원에서 CT 찍고 MRI 찍고 하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위라면은 뭐 내시경도 하고 그랬지만 조직 검사라는 걸 하죠. 조직 검사. 그 조직 검사가 말 그대로 조직을 갖다가 일정 부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간이라든지 뭐 폐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런 조직 같은 거 잘라내기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위나 이런 피부라든지 이런 데는 쉬워요. 내시경을 하면서 이제 보면 되니까. 조직 검사 뭐 일주일이 걸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미경을 봐서 확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광견병도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조직학적으로 확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도 조직학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그 조직이 어디예요? 뇌예요, 뇌. 뇌의 뒤쪽에 그 뇌간부의 빗장이라고 하는 오벡스. 이 부분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죽어야지 확진이 가능한 거죠. 이걸 어떻게 그것도